자, 이제 부동산 총론을 좀 보겠습니다. 부동산 개념에 대한 내용인데요. 어제에서 오늘까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공부를 하신 지가 몇 년이나 됐나요? 얼마나 됐습니까? 한 20년 넘었습니까? 딱 20년 정도? 20년 그렇게 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근데 민방위는 끝났죠? 민방위 받을 때 주로 어떻게 했죠? 하루 종일 잤죠? 40분 이상, 50분을 버티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처음 이렇게 시작하시는 분들은 앉아 계시는 것만으로도 훈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크게 학습을 하지 않더라도 졸지 않고 앉아서 수업 듣는다라는 정도만으로도 훌륭하다라고 생각하십시오. 드라마 볼 때 빼고는 이렇게 앉은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훈련이다 생각하십시오. 자, 이 부동산 개념이라는 주제가 있고요. 제가 이게 그날 수업을 할 때는 이제 전체적으로 어떤 주제들이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 중에 뭐가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를 이렇게 또 다시 말씀을 드려요. 그걸 이제 잘 기억을 해 두셨다가 혹시라도 공부를 하실 시간이 부족하다면 중요하다고 한 것만이라도 복습을 하시라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부동산 분류하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특성, 부동산 속성. 자, 이렇게 네 가지 주제가 있는데 부동산 개념과 분류는 꼭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둘 중에 하나는 최소한 출제된다고 봐야 돼요. 각각 출제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특성도 출제는 돼요, 해마다. 출제는 되는데 이 파생 현상이 난이도가 높아요. 파생 현상이 난이도 높고 분량도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난이도도 높고 분량도 많아요. 그럼 패스해야지 일단. 이런 걸 패스해야 되는 거예요. 패스하는데 다만 종류는 기억해. 종류는 해둬야 돼요. 종류라도 알아야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출제가 됐을 때 맞출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아지는 거죠. 사실은 이게 따로 공부를 하기에는 좀 벅찬 단원이에요. 제가 이거 기본서에서 따로 시간을 내서 공부하지 마라고 말씀드리는 단원이에요. 근데 종류 정도를 기억하고 있다면 나중 가면은 5, 6월 달부터 살짝 이제 문제를 풀기 시작해요. 문제를 풀다 보면은 똑같은 내용들이 반복해서 자주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특성의 파생 현상 중에서. 그렇게 문제풀이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내면 많이 낼수록 이거는 시간 낭비라고 보시면 돼요. 손해라 보시면 돼요. 다만 이제 처음 읽을 때는 그냥 뭔 소리인지 몰라도 그냥 쭉 한번 그냥 지나가는 정도는 읽으시고 종류 정도만 체크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부동산 속성, 이거 원래 제가 이 중에서 공간성에 대해서는 좀 정리를 해 두시라고 했는데 원래 출제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은 이번에 28회 출제가 됐다면은 18회 이후로 처음이거든요. 18회 때 공간성이 출제가 된 이후로 19회에서 27회까지 계속 출제가 안 됐어요. 근데 28회 또 출제가 안 됐어요. 그러면 가면 갈수록 얘는 점점 중요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이제 10년에 한 번 정도는 출제될 수 있을 만한 주제인데도 불구하고 언급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말고 이제 위치성 뭐 이런 다른 이제 성질들이 있어요. 중요도는 좀 낮습니다. 이게 10분의 1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작년에 출제가 안 됐으니까 이제 10분의 0이 돼버린 거예요. 얘는. 그래서 중요도가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워낙 오랫동안 출제가 안 됐으니까 좀 봐두는 정도고요. 결국은 오늘 수업의 포인트는 이 두 가지에 있다 이 말씀이에요. 부동산 개념과 부동산 분류에 있다. 이렇게 보시고 나머지들은 좀 가볍게 본다. 이렇게 강약을 달리해서 수업을 들으시라는 얘기입니다. 먼저 이제 부동산 개념이에요. 부동산이 뭐냐 하는 겁니다. 자, 아까도 제가 살짝 여쭤봤었죠. 부동산이 뭐냐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토지, 건물 뭐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움직이지 않는 건 다 부동산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담장 움직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담장 못 움직이죠.
그럼 그것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부동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움직이지 않으니까. 부동산이 뭐예요? 움직이지 않는 물건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토지 당연히 움직이지 않고 건물 당연히 움직이지 않는데 담장도 움직이는 놈 아니잖아요. 그럼 그것도 뭐예요? 부동산이라고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자,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듣던 그런 걸 떠나서 우리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약속. 어디까지가 부동산이고 어디까지가 동산이다. 부동산과 동산을 구별을 해야 부동산학에서는 동산은 연구 대상이 아니에요. 뭐만 연구하는 거예요? 부동산만 연구하는 거예요. 부동산학에서는.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부동산인지를 우리는 약속을 해야 된다고요. 자, 그러니까 그런 움직이지 않는 이 단어의 문구 자체로 본다면 토지도 움직이지 않는 것, 건물도 움직이지 않는 것, 또 담장도 움직이지 않는 것, 움직이지 않는 건 다 부동산으로 볼 여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제 더 자세한 건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런데 부동산이 뭐냐를 따질 때 이게 한쪽 측면에서만 부동산을 보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 부동산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태어난 지 한 100년 정도 역사를 갖고 있어요. 서양에서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 역사가 우리나라에서는 한 40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이유가 우리나라에 40년 정도 전이면은 어떤 시기였나요? 40년 전이면은 1970년대인가요? 1970년대지 않습니까? 그럼 1970년대면 우리나라가 60년대 이후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 해가지고 혹시 역사에서 배우셨나요? 사회에서 배우셨나요? 1962년도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1차 경제개발 5개년이 62년부터 2, 3, 4, 5, 6년까지, 그 다음에 67년부터 7, 8, 9, 10, 71년까지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해서 우리나라가 급속도로 발전을 했죠. 그래서 60년대 후반은 어떤 시기인가 하면은 시골에 살던 사람들이 보릿고개를 넘기 위해서 도시로 몰려오면서 이 가발 만들고 옷감 만들고 이런 데 사람들이 많이 몰렸던 시기예요. 그래서 청계천 피복 노조 해가지고 전태일이 분신 하고 했던 게 70년대 초반이란 말이에요. 그때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려들었거든요. 그 시기가 성장하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했죠. 그게 이제 경공업으로 우리가 이제 시동을 건 거예요. 경제 발전에. 그리고 이제 1970년대 초반으로 넘어가면 이제 경부고속도로 건설하고 포항 제철 이런 중화공업으로 넘어갔죠.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골에 살던 사람들이 보릿고개 넘기 위해서 도시로 몰려들게 된 시기가 바로 60년대 말부터 70년대 초반 이렇게 넘어온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좁은 공간에 모여 살게 되는 거죠. 도시라는. 근데 그 전까지 자, 도시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까요? 제일 중요한 게 집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먹고 사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 의식주잖아, 의식주. 근데 자는 거야 아무 데서나 자겠지만 먹기라도 먹기는 먹겠지만 싸는 게 문제예요. 싸는 게. 하수 처리가 돼요. 상수, 하수, 난방. 그때 그 당시만 해도 이 땔감으로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연탄 이런 걸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나무를 어디서 다 해봐. 주변 나무 다 허벌판 돼버리죠. 벌거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엄청나게 생기는 거죠. 주택 문제, 그다음에 위생 문제, 상하수도 문제, 도로 문제, 교육 문제, 환경 문제 이런 문제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니까 이제 기존에 이런 전혀 예상치 못한 새로운 문제들이 나타난 거죠. 그냥 경제 발전만 생각했다가 그래서 드디어 이제 우리나라도 부동산 문제라는 게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본격적으로. 그게 60년대 말 70년대 초반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드디어 이제 도시계획이라는 게 이제 자리 잡기 시작해요. 그러면서도 뭐가 필요한 거예요? 부동산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러한 문제를 어떤 하나의 학문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위생도 와야 되고 환경도 와야 되고 교육도 와야 되고 토목, 건축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들어와야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생긴 그 배경이
이런 새로운 이 부동산 문제가 생기니까 나타난 건데 이게 어떤 한 종류의 학문으로만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부동산 활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부동산 관리 활동도 부동산 활동, 부동산 개발 활동도 부동산 활동. 이런 부동산 활동을 할 때, 우리가 거래하는 것도 부동산 활동이에요. 이런 부동산 활동을 할 때 어떤 한쪽에서의 측면에서만 고려하고 활동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집을 사실 때 어떤 기준으로 집을 사시나요? 집을 살 때 오케이 해서 도장 딱 찍기 전에 살펴보는 게 뭐가 있어요? 위치, 남향, 방향, 뭐 환경이 쾌적한가, 또 뭐 이런 것들 괜찮으면은 그냥 바로 그냥 꽝 찍나요? 교육, 교통, 또 그런 거 괜찮으면 찍어요? 아무리 비싸도 찍어요? 가격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것도 봐야 되지만 이 가격이 적당한 가격인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환경이라든가 학군의 이런 것들은 외부적인 어떤 기술적인 측면이에요. 환경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도 보지만 위치나 이런 것들 뭐도 봐야 돼요. 가격 같은 거. 이건 뭐예요? 경제적인 측면도 봐야 돼요. 맞잖아요. 자, 그러면 가격 적당하고 위치 좋고 학군 좋고 환경 좋고 접근성 좋고 이러면은 살펴보지도 않고 바로 그냥 도장 찍어요? 무엇도 살펴봐야 돼요. 집안 상태도 기술적인 부분이에요. 낡은 정도 이런 것도 기술적인 부분이에요. 물리적인 부분. 물리적인 부분을 전부 다 기술적인 부분이라 그래요. 그런 부분은. 예, 낡고 위치, 환경, 물리적인 상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기술적인 부분이라 그래요. 예, 경제적으로도 적당한 가격이고 위치도 좋고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괜찮으면 등기부 안 떼보고 바로 찍어요. 등기부 봐야 될 건 등기부. 가장 중요한 등기부를 봐야죠. 마지막으로 보는 게 바로 등기부이긴 하지만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기도 해요. 왜냐면 결국은 그걸 통과 못하면 안 되니까 나머지가 아무리 좋아도. 자, 요거를 무슨 측면이라고 하는가 하면 법적인 측면이라고 그래요. 법적인 측면. 자,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계속 나올 겁니다. 이제 부동산 거래를 할 때도 우리가 법적인 측면도 살펴보고 경제적인 측면도 살펴보고 기술적인 측면도 살펴봐요. 자, 우리 부동산 아까 관리 나왔었죠. 개발 관리. 부동산 관리를 할 때 청소하고 깨진 거 갈고 고장난 거 고치고 이런 거는 무슨 관리? 이건 기술적 관리라 그래요. 늘 협의의 관리라고도 해요. 보통 우리가 관리 좀 해주세요 하면 보통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임대료 수준이 적당한지 판단하고 주변 시세에 맞추어서 또 이걸 관리를 할 때 이렇게 뭐 비용도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세콤 용역비라든가 뭐 이런 화재 보험료 이렇게 견적 받아서 어떤 회사가 보험료가 좀 더 싼지 비싼지 이런 거 따져보는 건 무슨 측면? 경제적인 측면 따져봐야 된다고요. 이런 측면에서의 관리가 경제적 관리예요. 그 다음에 등기부에 있어서는 안 되는 저당권이 아직 그대로 남아있어요. 전세권이 아직 그대로 남아있어요. 말소돼야 될 것이 있으면 안 될 것이 등기부에 그런 거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없애도록 해야 되겠죠? 이게 무슨 관리? 법적인 관리예요. 자, 아까 부동산 개발도 했어요. 자, 부동산 개발할 때, 자, 저기 롯데, 제2롯데가 지금 거의 다 올라갔죠, 지금? 처음에 저게 허가가 안 났었죠? 허가 안 났었잖아요. 어느 정부 때 허가 안 났어요? 노무현 정부 때 허가 안 났어요. 근데 이명박 정부 때 허가 났잖아요. 왜 허가를 안 해주다가 허가를 해줬을까요? 노무현 정부 때 왜 허가를 안 해줬는가 하면은 성남에 서울공항이 있어요. 군용 비행장이에요. 군용 비행장이에요. 전투기가 뜨고 내리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뜨고 내리고 하는데 앞에 100몇 층짜리 건물이 올라가 있으면은 위험하겠죠. 군사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허가를 안 해준 거예요. 이건 뭐예요? 법적인 측면에서 타당성이 안 맞아요. 법적 타당성이라고 그래요. 법적으로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걸 법적 타당성. 근데 이명박 정부 때는 왜 이게 통과가 됐을까요? 활주로 방향을 트는 조건이에요. 활주로 방향을 3도 틀면서 허가를 해준 거예요. 법적 타당성 통과된 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법적 타당성 통과됐죠? 자, 이제 건물 지어요. 건물 짓는데
저기 석촌호수 막 물 다 빠지고, 뭔가 어디가 지금 뭐죠? 싱크홀 생기고, 이게 뭐 문제가 생겼죠. 예, 돈이 추가로 예상치 못한 돈이 더 들어가요. 이거는 이제 기술적인 문제가 생긴 거죠. 개발할 때도 기술적인 타당성을 검토해야 돼요. 기술적으로 이게 가능하냐? 원래 그 집안이 모래사장이었대요. 한강이 원래 이렇게 휘어 흐르던 거를 이렇게 반듯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냥 원래 자연 상태의 한강은 이렇게 휘어 흘렀대요. 근데 거기가 원래 한강이 흐르던 자리래요. 자, 그러니까 밑에 모래사장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안이 약할 거 아니에요. 그런 기술적 타당성 부분 검토해야 돼요. 다음에 아무리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새로운 공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면 돈은 조금 더 들지라도 해결을 할 수 있다면 할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결국은 투입되는 비용에 비해서 그걸 분양했을 때 수익금이 더 많으면 개발하는 거 아닌가요? 이걸 경제적 타당성이라고 그래요. 자, 그럼 개발을 할 때도 법적 타당성, 기술적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 자, 이 얘기를 앞으로 시험 칠 때까지 늘 얘기할 거예요. 법경기를. 법적, 경제적, 기술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을 다른 말로 물리적인 측면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물리적, 기술적. 법적인 측면을 다른 말로 제도적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 학이라고 하는 학문 자체가 어떻게 생겼다 그랬어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때 어느 한쪽 측면에서만 접근해가지고는 해결을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여러 가지 종류의 학문들이 다 결합돼서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종합적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종합적이다. 또는 복합적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종합적이다, 복합적이다 하면 뭘 생각해야 돼요? 법, 경, 기를 생각해야 돼요. 아까 수요 공급하면 시장 생각해야 되듯이 종합적이다, 복합적이다 하면은 법, 경, 기를 생각을 해야 돼요. 법, 경, 기 하면 복합적이다 또는 종합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린 거는 부동산 개념을 얘기할 때도 법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과 기술적인 측면에서 부동산을 정의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부동산이다. 부동산은 이런 측면에서의 부동산이다. 법적인 측면에서도 얘기하고 법적 개념, 제도적 개념, 경제적 개념 이렇게 하겠죠. 그 다음에 기술적 개념 또는 무슨 개념이라고 했어요? 물리적 개념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자, 이렇게 얘기할 때 부동산학에서는 어느 한쪽 측면에서만 살펴보는 게 아니고 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이렇게 해서 이걸 복합 개념이다. 그래, 복합 개념.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공부해야 될 내용이 제일 많은 게 요놈이에요. 법적 개념이에요, 법적 개념. 지금 뭘 공부하고 있어요? 부동산 개념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나무를 그리는 거예요. 부동산 개념이라는 나무를 그리는데 거기에 가지가 굵은 가지가 셋으로 갈라져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법경기를 그린 거예요. 법경기를. 그죠? 이 부동산 개념이라는 것을 안다는 것은 이 세 가지 갈래가 있다. 이렇게. 근데 그 중에서 어떤 게 갈래가 더 많다? 법적인 측면의 갈래가 더 많고요. 경제적인 측면이나 기술적인 측면은 더 이상 가지가 없어요. 얘네들은 그냥 바로 잎사귀만 그리면 돼요. 앞으로 더 이상 얘기 안 해요. 얘네들은. 그냥 잎사귀만 그리면 돼요. 얘는 내용이 더 있어요. 그래서 이걸 그럼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잎사귀만 그리면 되니까 경제적인 측면에서 부동산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부동산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이걸 상품으로 보는 거예요. 부동산도 상품. 아까 경제학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상품의 생산, 유통, 소비를 다루는 거라고 했잖아요. 부동산도 뭐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상품으로 보는 거예요. 상품. 근데 이런 상품은 인간이 만들어낸 거죠. 근데 부동산 중에 토지는 인간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인간이 만들어낸 것은 아닐지라도 상품인 것처럼 거래되고 유통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을 상품이라는 관점에서 보는 거는 무슨 측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는 거예요. 근데 다른 상품과의 차이점이 있어요. 부동산이라는 상품은 어떤 성격이 강한가 하면 여러분들 혹시 생산 요소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생산재, 생산 요소, 생산 요소, 생산재
자, 여기 이제 표현이 조금 이렇게 낯설어서 그렇지, 사실은 빵 만들 때 밀가루, 이게 바로 생산 요소예요. 빵 만들 때 밀가루, 찜닭할 때 닭, 다 생산 요소예요. 우리 강의를 할 때 이런 기자재 다 뭐예요? 생산 요소라 그래요. 생산 요소. 근데 자, 이 상품을 만들 때는 생산 요소가 종이가 됐다가, 저 상품을 만들 때는 생산 요소가 뭐가 됐다가,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 많은 종류들을 뭉뚱그려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자본이라 그래요. 자본. 돈이 있어야 되죠. 자, 우리가 사업을 하려면 공장을 지어서 뭘 하는 사업이든 식당을 차려서 음식을 만들든 뭐가 있어야 돼요? 자본이 있어야 되죠. 이 자본을 생산 요소의 중요한 하나의 요소로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하나가 토지라는 생산 요소를 따로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노동이라는 생산 요소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생산 요소로 투입된다 이 소리는 다른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투입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토지라는 상품은 다른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건설업체에서 택지를 매입해요. 그러면은 그 택지를 매입하는 건 뭐를 지어서 분양하려고? 아파트 지어서 분양하려고 택지를 사는 거 아니에요. 이럴 때는 이게 생산 요소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제가 벤츠 자동차를 샀는데 요거 누가 긁을까 걱정이 돼요. 마침 옆집에 남는 땅이 있어서 그거 사가지고 차고를 지어서 거기다 넣어놔. 그럴 목적으로 사요. 이거는 생산 요소로 산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생산 요소로 산 게 아니죠. 땅을 사서 무슨 상품을 생산해서 팔기 위한 게 아니라 내가 요거 차고 지어서 내가 사용하려고. 이럴 때는 토지가 생산 요소가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경우가 더 많을까요? 다른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경우가 더 많을까요? 투입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공장 부지를 사서 공장 지어서 제품 생산해서 판매할 때도 그건 뭐예요? 생산 요소예요. 농민이 농지를 사서 농사 지어서 농산물 판매하기 위해서 농지를 사는 것도 생산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동산은 어떤 성격이 강한 거예요? 생산 요소로서의 성격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건물 중에서 주택은 그렇지 않아요. 건물 중에서 주택은 소비재로서의 성격이 강해요. 그래서 표현을 할 때 생산 요소란 말 대신에 생산재라는 말도 써요. 그러니까 생산재와 소비재가 대응하는 개념이에요. 둘 다 상품이에요. 생산재든 소비재든 다 상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상품은 다 포괄적인 말이고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는 뭐로 사용되고 생산재로 사용되고 경우에 따라는 소비재로 사용되는데 토지는 생산재로서의 성격이 강하고요. 건물 중에서도 주택은 소비재로서의 성격이 좀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반드시 그렇지 않은 이유가 제가 임대사업자예요. 제가 들어가 살기 위해서 주택을 사는 게 아니라 이걸 임대해가지고 임대사업자로서 임대소득을 얻기 위해서 주택을 살 때는 생산 요소가 돼요. 그럼 이제 가장 쉽게 구별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저도 옛날에는 사실 몰랐거든요. 처음에 경제학을 공부할 때는 잘 몰랐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볼펜이 제가 지금 여기 학원에서 가져온 거예요. 학원에서 갖다 놓은 이유는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수험생분들이 혹시라도 이렇게 빌리면 좀 제공하기도 하고 직원들이 쓰기도 해야 되죠. 이 학원에서 이 볼펜을 산 거는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생산 요소예요. 여러분들이 사는 거는 소비재예요. 이게 이 물품이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업체에서 구매하는 거냐 가정집에서 구매하는 거냐의 차이예요. 업체에서 이게 없으면은 이 강의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는데 불편하겠죠. 선생님들이 달라고 했을 때 이거 제대로 이렇게 볼펜 안 주고 또 직원들 이게 있어야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업체에서 구매하는 건 전부 다 뭐라고요? 생산 요소예요. 생산 요소. 그렇게 구별하면 제일 쉬워요. 그럼 여러분들이 중개사무소를 오픈해가지고 A4 용지 살 거 아니에요. 프린트 하려면은. 중개사무소를 오픈해서 A4 용지를 사면 그 뭐예요? 그렇죠. 생산 요소예요. 집에서 사면 소비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비용 공제하려고 업체에서
뭐죠? 사업자용 저거 끊잖아요. 이게 비용 끊잖아요. 그래서 첨부해서 나중에 비용 공제 받죠. 그렇게 해서 사가지고 쓰기는 집에 가서 쓰면 그거는 이제 안 되는 거죠. 처벌받는 거죠, 그게. 생산 요소로 샀잖아요. 생산 요소로. 이때는 다 부가세 환급할 때 다 비용 처리를 해준단 말이에요. 뭔지 이제 아시겠죠? 가정집에서 사는 거는 전부 다 소비재. 업체에서 사는 건 전부 다 생산 요소예요. 이게 물건의 경중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사느냐? 업체에서 사는 건 전부 다 뭐다? 소비재. 가정집에서 사는 건 전부 다 아니죠. 아니, 여러분이 정신 지금 제대로 차리고 따라오고 있는지 확인한 거예요? 업체에서 사는 건 전부 다 뭐? 생산 요소. 가정집에서 사는 거는 소비재. 근데 이런 성격도 있고 저런 성격도 있다 이 말이에요. 부동산이 소비재로 있을 성격도 있고 뭐도 있다. 생산재 성격도 있다. 생산재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생산 요소라고 하기도 한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는 이게 인간에게는 중요한 자산이기도 하고요. 경우에 따라 부동산을 자본으로 취급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생산 요소라는 말 계속 할 거예요, 앞으로. 이것도 계속 합니다. 생산 요소를 얘기할 때 보통은 이제 노, 자, 토, 세수로 얘기해요. 노, 자, 토. 이것도 계속 나올 겁니다. 노는 노동, 자는 자본, 토는 토지. 노자토, 노자토 계속 그럴 거예요. 노자토, 노자토. 생산 요소. 근데 보통 경제학에서는 노자라고만 하기도 해요. 노자. 토를 얘기 안 해요. 토를 여기다 집어넣어요. 자본에다가.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토지도 매입하고 돈으로 건물 짓고 이렇게 해서 그냥 토지를 뭐로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자본으로 집어넣어 버려요. 노동이라는 생산 요소와 자본이라는 이렇게 둘을 이렇게 따로 하는 겁니다. 노동 생산성 이런 말 하잖아요. 노동 생산성. 그러니까 노동을 따로 보고 이제 이렇게 할 때는 토지를 어디에 집어넣어 버려요? 자본으로. 그러니까 자본이라는 표현으로 부동산을 살펴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구별하면 돼요. 이 단어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면은 이거는 해결돼요. 경제적 개념은 더 이상 할 거 없어요. 이 물리적 개념은 공간, 위치, 자연, 환경, 토목, 지질 이런 단어들이에요. 구별이 어려운가요? 쉬운가요? 이 위에 거하고 밑에 거하고. 어렵지 않나요?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나요? 이렇게 섞어놓고 봤을 때 상품, 위치, 자연, 소비재, 생산 섞어놓고 이게 경제적 개념에 속하는 거예요? 기술적 개념에 속하는 거예요? 했을 때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면 돼요, 여기는. 그렇게 출제가 됐으니까. 섞어놓고 다음 중 경제적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요렇게. 그렇게 출제하니까 요거는 더 이상의 내용들이 없어요. 근데 이제 얘가 문제, 얘가. 법적 개념. 법적 개념에서는 이제 뭘 살펴보는가 하면은 우리 법 있죠, 법.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법. 어제 이제 공법 했죠. 어제 혹시 공법과 사법의 차이 말씀 들으셨나요? 공법은 뭐고 사법은 뭐예요? 개인과 개인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사법.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공법 이렇게 있죠. 자, 이 법 중에는 가장 중요한 법이 바로 뭔가 하면은 민법이에요. 헌법이 아니고 민법이에요. 원래 여러분들 헌법 많이 들으셨죠? 헌법 많이 들으셨는데 물론 중요하죠. 중요한데 이제 학문적으로 봤을 때는 민법이 모든 법의 기초 학문이에요. 기초법이에요. 그래서 법학과에 가면은 1학년 때 뭐 법학 개론 뭐 이런 거 공부하고 2학년 때 딱 들어가면 민법을 먼저 배워요. 민법이 모든 법의 기초가 되는 법이에요. 그래서 민법을 먼저 배우는데 그 민법에 부동산을 정해놨어요. 아까 제가 부동산이 뭐예요 하면은 사람들 어떤 사람은 뭐 땅이다 건물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법에 정해놨다니까요. 법에 정한 부동산이에요. 그걸 협의의 부동산이라고 그래요. 협의의 부동산. 민법에서 협의라는 말을 쓰는 건 아니에요. 민법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부동산이라 함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그래요.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이렇게. 토지 및 그 정착물. 자, 지금 토지, 건물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있죠? 자, 그러면 1차적으로 제일 이제 낯선 단어가 이거예요, 이거. 오, 토지 건물이 아니네? 그럼 얘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얘가. 이제 앞으로 이제 정착물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정착물이 뭘까요, 일단? 땅에 붙어 있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땅에 붙어 있는 거. 1차적으로. 자, 근데 아까 땅에 붙어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건물이 대표적인데, 건물 말고 또 뭐가 붙어 있었어요? 담장도 붙어 있죠. 또 붙어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공장도 건물이니까. 나무. 나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이런 나무인지 땅에 붙어 있는 나무인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은 수목이라고 표현해요. 수목이라고 하면은 땅에 뿌리를 받고 자라고 있는 상태의 나무를 뜻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것도 땅에 붙어 있잖아요. 또 뭐가 있을까요? 터널? 네, 터널도 땅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 구축물 같은 것들도 다 땅에 붙어 있는 거죠. 또 상하수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우리 나중에 공법에서 배우실 거예요. 공동구 해가지고. 네, 그런 거 다 땅에 붙어 있는 것들은 부동산이에요. 공중전화 박스는 땅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떼서 사용하는데 별 지장이 없죠. 바로 그거예요. 땅에 붙어 있는 듯 해도 이게 죽을 때까지 그 자리에 붙어 있는 것이 보통의 그 물건의 운명이라면 그거는 붙어 있다라고 할 수 있지만 떼서 사용하는데 별 지장이 없는 거라면 우선은 붙어 있어 보여도 붙어 있다고 얘기하기가 좀 어렵겠죠. 자, 여기에서 이제 제일 1차적으로 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 붙어 있는데 얘는 항구적으로 부착되어 있어야 돼요. 항구적으로 부착. 항구적으로 부착. 그래서 대체로 공작물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 공중전화 박스라든가 뭐 이런 것들, 뭐 가로등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밑에 시멘트 구조물로 이렇게 만들어서 일단 밑에 박아놓고 거기 시멘트 구조물에 볼트를 만들어 놓고 이제 이 가로등 바닥에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그 볼트에다 딱 집어넣어서 너트로 이렇게 재잖아요. 이렇게 만들잖아요. 이 공중전화 박스도 그렇게 돼 있죠. 예, 밑에 이렇게 시멘트 이 구조물 바닥에 해놓고 거기에 이제 볼트를 만들어 놓고 너트 이제 공중전화 바닥에 구멍 뚫어서 이렇게 죄서 놓는다고요. 이런 것들은 그 다시 풀어가지고 딴 데 갔다 또 해도 이용하는데 별 지장 없죠. 이런 것들은 정착물이게요, 아니게요? 정착물이 아니에요. 그럼 정착물이 아니면은 뭐란 얘기예요? 부동산이 아니란 얘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 하면 요 두 가지만 생각해야 돼요. 일단 요게 아니면 뭐예요? 동산이에요, 동산. 우리 민법에서는 여기 이제 민법에 있는 내용이라고 그랬죠. 민법의 99조 1항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 두 개가. 이 조항은 외울 필요 없어요. 민법상 개념이다라는 정도만 알면 되고요. 1항에서는 부동산, 2항에서는 동산을 정하고 있어요. 동산은 뭐냐? 부동산이 아닌 것. 부동산이 아니면 동산이에요. 그렇게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잘 하시려면은 어떤 학문에서든지 정의라고 하는 거 있죠. 그 정의를 잘 기억해야 돼요. 민법에서 나중에 그걸 배우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민법에서는 물건도 정해놨어요. 물건을 90몇 조에 95조인가 몇 조인가 하여튼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밑이란 말은 그리고 말이에요. 유체물만 있는 게 유체물 있을 유자예요. 있을 유자 몸체자예요. 형체가 있는 물건 이런 뜻이에요. 이런 게 유체물이에요. 유체물 및 전기 흐르는 전기 말하는 거예요.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정의. 법조문에다가. 자, 그럼 물건에 전기가 물건이에요, 아니에요? 방금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겠죠? 그러면은 전기 물건이 아니에요. 민법상으로는 물건이라고요.
뭔지 아시겠죠?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도 뭐예요? 물건이에요. 관리할 수만 있다면 수력 같은 거. 수력 같은 것도 관리할 수만 있다면 그것도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건이에요. 그 정의를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물건이 아니죠. 민법에서는 물건이라 하면 전기도 뭐라고요? 물건이에요. 이 빛이 아닙니다. 전기라고 할 때는 흐르는 전류 있죠. 그거 말하는 거예요. 굳이 확인하시려고 손댈 필요는 없고요. 그 흐르는 그 상태에는 그게 물건이에요. 구리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구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흐르는 전류, 그게 바로 민법상으로는 뭐가 되는 거예요? 물건이 되는 거예요. 물건. 근데 그 물건을 민법에서는 부동산과 동산으로 나누어요. 민법 세계에서는 물건을 둘로 이렇게 나눈다고요. 하나는 부동산, 나머지는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그래 놓고는 부동산을 이렇게 토지 및 그 정착물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뭐란 얘기예요? 동산이란 얘기예요. 그럼 전기가 부동산 얘기예요, 동산 얘기예요? 물건을 나눈다 그랬잖아요. 물건을 부동산과 동산 이렇게 나눈다 그랬죠. 그럼 부동산 아니면 전부 다 뭐라고요? 동산이라고요. 근데 부동산 요거밖에 없잖아요. 딸랑 요거밖에 없어요. 토지 및 그 정착물 외에는 다 뭐예요? 동산. 그럼 전기 뭐란 얘기예요? 동산이라는 거죠. 동산.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토지 및 그 정착물. 근데 정착물에서 중요한 게 요거거든요. 항구적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부착되어 있어야 돼요. 그럼 죽을 때까지 그 모습 그대로 알아야 돼요. 옮겨서 이용하는 게 곤란한 것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건물 당연하게 들어가고 담장 당연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에 따라 이 정신세계가 남다른 분들은 꼭 따지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나 건물 옮기는 거 봤는데 이런 분들 계십니다. 나무 옮기는 거 봤는데 이런 거는 그 숱한 나무들 중에서 얼마나 옮기겠어요? 대부분의 나무들은 어때요? 그 자리, 뿌리 박고 있는 자리가 자기 무덤 자리죠. 죽을 자리가 그 자리거든요. 대부분은. 건물도 대부분 아닌가요? 건물도 대부분은 그 자리가 자기가 죽을 자리죠. 그런 물건들은 뭐라고 보는 거예요? 그냥 정착물이라고 보는 거예요. 정착물. 됐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그런 정도 구별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교재를 보실 때는 지금 일단 어디까지 말씀드렸는가 하면 13쪽에 그 위에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협의부동산에서 토지 정착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오른쪽으로 가시면은 독립물과 부속물 이렇게 나눠져 있죠. 이거는 정착물을 다시 나눈 거예요. 정착물 중에서 독립정착물과 종속정착물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해도 돼요. 지금 당장은 이렇게 깊게 안 들어가도 돼요. 독립정착물, 종속정착물 이렇게 나누어서 이걸 이제 정착물을 생략해서 독립물, 종속물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의 경우와 일본의 경우가 이런 이제 제도를 택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아까 누가 그러셨죠? 토지하고 건물이라고 말씀하셨죠. 건물. 건물의 경우는 등기부가 따로 있는지 아세요, 혹시? 건물 등기부. 건물은 등기부가 따로 있어요. 건물 등기부가. 근데 담장 등기부가 따로 있을까요? 담장 등기부는 따로 없어요. 자라는 나무들, 가로수들, 저기 산에 자라는 나무들, 정착물이라고 했죠, 방금. 정착물이라고 했는데 죽을 때까지 그 자리에 있는 놈들이에요. 근데 그런 놈들은 등기부가 없죠. 그러니까 등기부가 있는 놈이 있고 등기부가 없는 놈이 있어요. 같은 정착물이라고 해도. 토지는 정착물이 아니고 이제 토지는 자체가 이제 등기부가 있는 거고 정착물 중에서 말이에요. 땅에 붙어 있는 놈들 중에서 어떤 놈들은 등기부가 있어요. 어떤 놈은 등기부가 없어요. 등기부가 있는 놈은 저기 주인이 누군지 뭘 보고 확인할 수 있어요. 등기부 보고 확인하면 되죠. 근데 자라는 나무들, 가로수들 이런 것들은 따로 등기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정착물의 대표적인 게 건물이에요. 건물. 다른 것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건 나중에 해도 되고요. 아, 이게 좀 달리 취급하는 거구나. 근데 그냥 자라는 수목들 있죠. 그냥 자라는 수목은 등기부가 없잖아요. 이런 것들은 산 팔면 그냥 나무도 같이 딸려 팔려가는 거죠. 또 담장 같은 것도 집 팔리면은 같이 딸려 넘어가는 것들. 이런 것들을 뭐라 그래요?
종속, 정착물 이렇게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여기까지만 해도 돼요. 예를 들어 이제 아까 이 그림을 그렸잖아요. 이렇게 가지를 이렇게 그렸으면 세 갈래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뭐가 있다고 했는데까지 기억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세부적인 거 기억 못해도. 근데 요 안에 뭔가는 기억하는데 이 전체 흐름을 기억 못하면 이게 꽝이에요. 세 갈래 흐름이 있다. 근데 그 중에 뭐가 더 흐름이 더 나오더라. 법적인 측면에 갈래가 더 있다더라. 이거 아는 게 더 중요해요. 구체적으로 뭔지 몰라도. 근데 이제 협의의 부동산이 있으면 또 뭐가 있고요. 광의의 부동산이 있다. 이런 식으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협의의 부동산은 민법상 얘기하는 거고 토지 및 그정착물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럼 광의의 부동산 하면 뭐겠어요? 여러분들 협의 알면 광의도 알 수 있잖아요. 협의는 좁은 의미, 광의는 넓은 의미죠. 그러면 광의 속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협의가 들어가야 되겠죠. 위에 있는 협의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까지는 구체적으로 기억 못해도 돼요. 아, 이렇게 갈래가 있구나. 좀 내용이 좀 더 있구나. 이것만 알아도 충분해요. 그럼 여기에서는 협의 말고 뭐가 더 들어가야 되겠죠? 협의 말고. 협의는 토지 및 그정착물 들어가야 되겠죠? 한 구조로 붙잡혀 있는 놈. 자, 여기에 다른 법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민법만 있는 게 아니고 기타 법이 있어요. 기타 법, 다른 법들. 여기 법에는 자동차 등록법도 있고요. 선박법도 있고요. 항공법도 있고요. 이런 법들이 있어요. 공장재단 저당법 이런 법도 있고요. 민법상 부동산은 아닌데 민법상 부동산처럼 취급하는 부분이 있어요. 민법상 부동산처럼. 자, 그래서 우리는 그걸 준부동산 그래요. 또는 의제부동산 이렇게 해요. 이걸 뭘 생각하면 되는가 하면 준공무원 생각해 보면 돼요. 준공무원. 주변에 준공무원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어떤 사람을 준공무원이라 그래요? 네? 공사. 무슨 공단. 공사, 공단 직원들 있죠. 그런 공사나 공단 직원들을 준공무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사람들이 공무원이란 얘기예요? 공무원이 아니란 얘기예요? 공무원은 아니지만이죠. 공무원은 아니에요.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무원처럼 처우하는 게 있어요. 공무원처럼. 공무원이 어떤 처우를 받아요? 일단 임기 보장이에요. 뭐죠? 정년 보장이에요. 임기는 선출직에 쓰는 말이고, 이제 공무원 이런 사람들은 이제 정년이라 그러죠. 정년 보장이에요. 다음에 엄청난 이제 처벌이 있을 수 있어요. 똑같은 잘못을 해도. 일반 사기업체의 직원이 그 다른 어떤 하청업체에 돈 받고 좋은 조건으로 이렇게 계약서 써주고 이러면은 그거는 뇌물죄가 아니에요. 공무원이 좋은 조건으로 이렇게 업체한테 허가를 내줘. 돈 받고. 이건 뭐예요? 뇌물이에요. 뇌물은 누구한테만 적용되는 범죄예요? 공무원한테만 적용되는 범죄예요. 뇌물은. 근데 일반 사기업체에서 그러면은 배임죄인가 그래요. 배임. 자신의 임무에 배신해서 임무를 배신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배임죄인가 이게 범죄 형량이 달라요. 그러니까 대우는 해주지만 잘못을 했을 때는 처벌도 강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음주 운전을 했거나 뭐 이럴 때 일반 사기업체 직원은 뭐 그렇게 크게 문제 안 되지만 공무원들은 한 칼에 딱 날아갈 수가 있어요. 이제 강해졌기 때문에 강해져서 바로 면직시킬 수가 있어요. 이런 게 이제 공무원의 신분이에요. 근데 준공무원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준공무원이 공무원은 아니지만 정년보장 대신 그런 거를 잘못했을 때 뇌물죄와 똑같은 형량을 매겨요. 그래서 준공무원이라고 해요. 자, 그럼 여기서는 얘가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이 아니에요? 부동산이 아니죠. 부동산이 아닌데 부동산처럼 취급하는 게 뭔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조금 이제 어려운 단어를 써야 돼요. 그게 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등기부 말씀드렸죠? 등기부는 토지하고 건물한테만 있어요. 자, 건물 주인이 누군지 확인하려면 뭘 떼봐야 돼요? 등기부 떼봐야죠.
토지 주인이 누군지 확인하려면은 토지 등기부를 떼봐야 돼. 등기부. 대장 가지고는 안 돼요. 원칙이 등기부예요. 나중에 또 이제 공시법에서 배울 거예요. 토지에 토지 대장이 있고 토지 등기부가 있고요. 건축물 관리 대장이 있고요. 건축물도 대장이 있고 건축물 등기부가 있어요. 소유권은 여기 봐야 돼요. 여기. 이거는 관할이 법원이에요. 이건 관할이 정부예요. 행정부. 행정부. 관할이 달라요. 자,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하면 나중에 이제 다 하실 건데 미리 좀 들어보시면 어떤 경우에는 여기하고 여기가 다를 때가 있어요. 여기 표시사항과 여기 표시사항이 다를 때가 있어요. 네, 어떻게 다른가 하면 여기는 갑소유예요. 여기는 을소유예요. 누구를 믿어야 될까요? 이걸 믿어야 돼요. 여기는 300제곱미터인데요. 여기는 310제곱미터예요. 누구를 믿어야 돼요? 310을 믿어야 돼요. 법원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은 권리관계예요. 우리가 거래를 하면은 신고를 법원에 가서 등기를 하죠. 전문용어 등기 친다 그래요. 여러분들은 아직 잘 모르실 거예요. 실무에 가면 등기를 한다 안 그러고 꼭 등기 친다 그래요. 등기를 하면 뭐가 넘어가는 거예요?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죠. 이 사람들이 여기까지 가서 이 신고 안 해요. 여기 법원에 가면은 여기서 권리 상태를 다 하면은 법원에서 서류를 행정부로 넘겨줘요. 그러면 행정부에서 서류를 받아서 아, 여기 바뀌었네 하고 나중에 이거를 수정을 해요. 요 시간이 좀 걸리겠죠. 이쪽에서 등기 서류를 넘겨주고 서류 받은 공무원이 이거 바뀌었네. 그 사이에 뗀 거예요. 그 사이에. 그 사이에 떼면은 여기는 을소유가 아직 안 바뀐 거죠. 여기는 이미 바뀌었는데 서류를 넘겨줬는데 아직 여기 며칠 사이에는 이게 안 바뀔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권리사항에 대해서는 누구를 믿어야 된다고요? 여기서 믿어야 돼요. 근데 측량하고 막 이런 작업들은 어디서 해요? 행정부에서 측량하고 이런 것들은 지적공사 있잖아요. 옛날 지적공사인데 지금 뭐로 바뀌었죠? 그 지적공사 있잖아요. 지적공사. 지적공사에 직원들이 나가서 이렇게 측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그게 잘못됐네? 그 수정해요. 누가 하는 거예요? 행정부가 해요. 그리고 이걸 또 누구한테 보내줘요? 법원한테 보내줘요. 근데 이게 310으로 여기는 바뀌었는데 이건 아직 안 바뀐 거죠. 누굴 믿어야 돼? 이걸 믿어야 돼요. 됐나요? 그러니까 권리관계는 누구를 믿어야 되고 법원의 등기부를 믿어야 되고 물적 사항에 대해서는 토지 대장을 믿어야 돼요. 아무튼 이게 다 공시하는 거예요. 공시. 물적 사항에 대해서 공시하는 거고 권리 상태를 공시한다 그래요. 자, 제가 지금 좀 어려운 말 썼는데 공시라는 게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게. 알아볼 수 있게 드러내 보이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공시한다 그래요. 공시. 자, 근데 토지나 건물은 정착물 중에서도 건물은 뭘로 공시를 해요? 등기부로 공시를. 이게 누구 거다 이렇게. 근데 제가 어제도 자동차 타고 이렇게 드라이브도 하고 있는데 제가 자동차 키를 갖고 운전을 해요. 뭐 주유도 하고 세차도 하고 뭐 이렇게 카센터에 맡기기도 하고. 자, 누가 갖고 있어요? 제가 갖고 있는 거죠. 이거 누구 차일까요? 제 차일까요? 제 차? 그러면 제가 지금 우리 집에 문 열고 들락날락 거리면서 그 사람들 초대하고 밥도 먹고 잠도 자고 그럼 제 소유의 집일까요? 제가 그런다고 해서? 세대로 살 수 있잖아요. 그 진정한 그 집 소유자. 자, 지금 요걸 뭘 말씀드린가 하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점유라 그래요. 점유. 내가 지금 점유하고 있는 상태. 이 상태는 집을 점유하고 있다. 그러면 내 세간살이가 거기 있고 매일같이 거기서 자고 눈 뜨세요. 그래서 자고
손님 초대하고 밥도 먹고 이게 무슨 상태? 점유 상태. 점유 상태를 보고 주인이 저라고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뭘 떼봐야 된다고요? 그렇죠. 등기부를 떼봐야 돼요. 등기부를 떼봐야 돼요. 점유 상태와 그 점유한 자가 소유권을 갖고 있다는 이게 보장이 없어요. 근데 동사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갖고 계시죠? 책도 갖고 계시고 볼펜도 갖고 계시고 이게 무슨 상태? 점유 상태. 근데 그거를 보고 내가 물건을 살 수도 있죠. 우리 중고 거래할 때. 제가 그렇게 판 적도 있어요. 우리 애들 갖고 노는 그 장난감. 닌텐도. 이거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했어요. 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상태, 점유 상태죠. 그거 보고 샀어요. 동사는 공시를 점유로 해요. 등기부 없잖아요. 동사는 등기부 없잖아요. 그 권리 관계를 드러내 보이는 게 동사는 뭐라고요? 점유. 동사는 점유인데 부동산은 뭐라고요? 등기예요, 등기.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토지 건물을 말하는 거죠. 됐나요? 자, 점유 상태와 공시 상태가 부동산은 점유 상태를 공시 상태로 보면 안 된다고요. 동사는 점유 상태가 뭐예요? 공시를 하는 거예요, 공시를. 근데 부동산은 점유를 보고 공시를 보면 안 되죠. 그 점유 별개, 공시 별개란 말이에요.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더라도 공시사항을 따로 봐야 되죠. 뭘 통해서? 등기. 자, 그러면 제가 자동차 키를 갖고 이렇게 타고 다니고 기름도 넣고 드라이브도 하고 무슨 상태예요? 점유 상태죠. 이거 제 걸까요? 그럼 뭘 떼봐야 돼요? 자동차 등록 원부를 떼봐야 돼요. 원칙적으로. 자동차 등록 원부. 자동차 등록증은 그냥 언제 발행했을 뿐이지 그 자동차 등록 원부를 떼봐야 돼요. 그게 등기부에 해당하는 거예요. 등록 원부 뗄 수 있어요. 거기 떼보면은 압류 들어와 있는 거, 저당 들어와 있는 거 다 있어요. 할부로 산차는 거 저당까지 들어와 있어요. 안 떼봐서 모르죠. 할부로 산차는 그 저당 다 들어와 있어요. 우리 집 살 때 대출 받았을 때 집에 저당 들어와 있는 것처럼 다 들어와 있다고요. 이 등록 원부예요. 자, 그럼 얘는 동산이잖아요. 동산인데도 공시 방법이 뭐하고 비슷해요? 부동산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자동차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준부동산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빠른 사람들은 그래? 그럼 내가 오늘 준부동산 타고 온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빠른 사람들은 그렇게 돼요. 오실 때 뭐 타고 왔어요? 지하철은 빼고 그거는 자동차는 뭐라고요? 준부동산. 빠른 사람들은 이제 나가서 준부동산이라고 하는 거죠. 저거 준부동산. 아무한테나 그러면 안 되고요. 좀 이제 이상한 사람으로 들릴 수 있어요. 그러면은 가로수 보고 다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가로수 보고는 정착물인데 조금 더 나가서 부동산이다. 가로수 뭐다? 부동산이다. 담장 뭐다? 부동산이다. 터널 뭐다? 부동산이다. 그런 거 다 부동산이에요. 땅에 붙어 있는 거. 그 물건이 철거돼 없어질 때까지 붙어 있는 건 다 뭐다? 빠른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고요. 다만 이제 정착물로서 부동산이죠. 토지 말고는 다 부동산이라고 하면은 정착물로서의 부동산을 말하는 거죠. 됐나요? 다만 이제 그게 독립정착물, 종속정착물은 나중에 하고 오늘 너무 많이 하면은 소화불량, 과식. 아시겠죠? 자, 여기 이제 부동산의 개념을 했어요. 부동산 개념 한 거요. 자, 법경기 이렇게 했고요. 좀 쉬고 이제 부동산 분류로 넘어가겠습니다.